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한 달 전쯤에 저는 장보고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장보고포의 전고체 배터리와 X자형 방향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장보고포의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를 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그때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장보고포는 저에게는 마치 곶감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씩 꺼내 먹기 좋은 곶감 같은 존재가 장보고포인데, 다른 사람들이 저의 곶감을 선점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정작 다른 사람들은 딱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것 말고는 더 이상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보고포에 들어가는 신기술은 전고체 배터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는 저에게는 시간 날 때마다 올리는 아주 좋은 주제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사람들은 전고체 배터리 말고는 이야기하는 게 없었고, 그래서 오늘은 또다시 다른 사람들이 미처 이야기하지 않은 장보고포의 신기술 한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오늘도 새로운 소식들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야겠죠. 우선 저번에 제가 한화가 북유럽의 새로운 국가가 우리 무기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니 에스토니아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에스토니아는 북유럽 국가가 아니라 동유럽 국가죠. 그리고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를 도입한 건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하이마스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하이마스의 공급이 늦어지자 우리 천무에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지만, 분명한 건 한화가 이야기한 새로운 북유럽 국가는 에스토니아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무기를 한 번도 도입하지 않은 새로운 국가 같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4대 방산업체 그러니까 한화와 LIG 그리고 카이와 현대로템의 수주 잔고가 8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주액이 토탈 80조가 넘어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고 하죠. 다만 현재 4대 방산업체 중에서 수주 잔고가 줄어든 업체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만 수주 잔고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는 작년에 폴란드와 흑표 2차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데, 흑표 2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현대로템만 수주 잔고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회사들은 역대 최고의 수주 잔고를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더 이상 새로운 수주를 받을 형편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럼 아마 이번에도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생산 라인을 대폭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량의 대략 2배 정도의 생산량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리 증가한 생산 라인들은 대부분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2배 가지고 되느냐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은 모르실 텐데요. 현재 무기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미국과 독일 등의 국가들도 무기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의 방산업체들은 우리처럼 바로 생산 라인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에스토니아만 봐도 지금 하이마스의 공급이 너무 늦어지니까 우리 천무에 관심을 가진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현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방산업체들이 아예 납품 일정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가 보잉의 신형 에어포스1 납기 지연을 항의하기 위해서 갑자기 공항에서 보잉의 여객기에 올라가 보는 모습을 보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MH60R 대자멜기가 국내에 드디어 들어오는데요. 원래 제가 알던 일정은 작년 말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던 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방산업체들은 납기 일정을 지키는 경우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미국의 조선업의 문제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미국의 조선업이 망해서 우리나라에서 군함을 건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만 하지만요. 미국은 지금 조선업만 망한 게 아닙니다. 결론은 지금 다른 방산업체들도 망해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만 해도 아파치의 가격이 미치도록 올라서 도입을 보류한 상태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현재 미국 방산업체들은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무기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걸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내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비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결론은 미국 방산업체들은 이런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고 자사의 무기 생산량을 증설해서 공급망을 정상화하는 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자사주 매입에만 목을 매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경영에 대해서 잘 몰라서 미국 방산업체들이 왜 하필이면 지금 시기에 자사주 매입에 목을 매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건 조선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방산업체들도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지금 분명 미국의 방산업체들도 무기 주문이 폭주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처럼 방위산업에 도약할 기회다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이면 미국 방산업체들은 앞으로 망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주요 방산업체들 중에서
이런 대량의 양산 라인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극히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마 심지어는 미국조차도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수입해 갈 수도 있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결론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기 주문이 폭주하고 있지만 그걸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말고 그나마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터키 정도이지 않을까 합니다. 솔직히 이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도 미국 방산업체들의 태도 때문에 동맹국의 방위까지 위험해지고 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만인데요. 대만은 무기 공급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미국에 수십 조의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지금 미국 업체들의 대만에 대한 수주 잔액이 거의 줄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만은 미국에 더 많은 무기를 구매하겠다고 하고 있죠. 결론은 대만에 대한 무기 수주 잔액이 줄고 있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신규 생산 무기들이 이쪽 지역에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결국은 미국 방산업체들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무기 생산량을 증설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불과 몇 년 만에 무기 생산량을 2배로 올리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독일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생산량 증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마 이것도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빠른 증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우리의 무기 수출은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적으로 무기 도입이 대폭 늘어나는 지금 같은 시기에도 미국이나 독일 등 서방 선진국들의 방산업체들은 전혀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이면 망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다들 기억하지 못하실 텐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4단급 무인기를 대한항공이 생산을 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4단급 무인기를 방사청에 공급하면서 공급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방사청은 공급 지연에 따른 지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대한항공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반발을 했고 대한항공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사람들은 아마 대한항공이 4단급 무인기의 공급 지연으로 인해서 지체 배상금을 물게 되었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1심 결과를 보니 방사청이 아주 나쁜 놈이고 대한항공이 억울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사업은 2015년 12월에 방사청과 대한항공이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방사청은 2018년까지 2,300억을 분할 납부하고 최종적으로는 총 4천억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020년에 16세트의 4단급 무인기를 전부 납품하고 끝난 사업인데요. 문제는 이 과정 중에 대한항공은 납품 지연을 했고 그래서 방사청에서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 배상을 하라고 요구한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방사청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나옵니다. 대한항공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금액이 무려 2,081억입니다. 그리고 방사청도 채무 이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방사청이 요구한 금액이 1,563억입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보통 지체 배상은 사업비의 10%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4천억 사업이면 지체 배상금으로 최대한 많이 물어내야 하는 돈은 400억인 것입니다. 그런데 2천억 1,500억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건 방사청이 지체 배상뿐만 아니라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지체 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식이면은 지연된 다른 사업들도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그럼 우리 방산업체들더러 전부 다 망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1심 결과 대한항공이 승소했습니다. 결론은 4단급 무인기 사업이 지연된 건 일부 대한항공의 잘못도 있지만 방사청에서 중간에 요구 조건을 변경해버리는 바람에 대한항공이 4단급 무인기의 형상을 변경하는 과정 중에서 지연되어서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은 대한항공이 승리했고 이것에 대해서 항소할 건지는 방사청은 검찰의 지휘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한항공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대한항공의 무기 개발은 항상 너무 경직되어 있고 항상 소극적이며 최대한 외국산 제품을 사용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대한항공이라는 업체를 좋아하지 않지만 분명한 건 방사청의 행동은 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지체 배상으로 총 사업비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 그대로 상대 업체더러 죽으라고 하는 거나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제가 보기에는 분명 이번 일은 방사청의 담당자에 대한 문책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시 잠수함 사업으로 돌아와서 필리핀이 호라이즌3 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호라이즌 사업은 필리핀이 해군력 강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이 사업을 통해서 필리핀은 우리로부터 초계함 4척과 연안 경비함 6척을 도입하는 중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초계함 6척과 연안 경비함 12척을 보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앞으로 우리로부터 2척의 초계함과 연안 경비함 6척을 추가 주문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것에 이어서 수상함뿐만 아니라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도 필리핀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호라이즌3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처음에는 1400톤급 정도의 가격이 저렴한 잠수함 2척을 도입하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우리의 1400톤급 잠수함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위협이 커지자 필리핀은 호라이즌3의 사업비를 대폭 늘려서 2조 4천억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2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양대 후보는 프랑스의 스콜펜급과 우리나라의 이파전으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사업에 장보고3 잠수함에서 수직발사관을 제거하고 배수량을 2800톤으로 줄인 함선을 필리핀에 제안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분명 2000톤급 잠수함이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잠수함을 운용해보는 필리핀에게는 너무 크고 너무 비싼 함선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대 측에서 HDS 2300이라는 수출형 모델을 선보였지만 이 모델은 아직 페이퍼 플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는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제대로 된 2000톤급 잠수함 모델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사업은 필리핀 사업뿐만이 아니죠. 폴란드의 사업도 결론은 2000톤급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2000톤급 잠수함을 요구하는 나라들에도 장보고3를, 그리고 3000톤급 잠수함을 요구하는 캐나다 같은 나라에도 장보고3를 제안 중입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2000톤급 잠수함 모델이 급하게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장보고4 사업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결론은 장보고4 사업은 진정한 2000톤급 잠수함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이 잠수함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상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장보고4급에는 아주 많은 신기술이 들어가고, 대표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와 X자형 자망타가 들어가게 될 거라고 제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존의 장보고3급에는 들어가지 않는 또 다른 신기술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장보고4에 들어가는 세 번째 신기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험용이라 탐사용 잠수함이 아닌 해군에서 운용하는 군사용 잠수함 중에서 가장 깊게 자망하는 잠수함이 어떤 잠수함인지 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건 바로 구소련 해군에서 운용하던 알파급입니다. 이 잠수함은 구소련에서 1970년대에 건조한 잠수함으로 일부에서는 최대 1200m까지 자망한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잠수함은 어느 정도 자망할 수 있을까요? 잠수함은 잠수함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자망심도가 있고, 평소에 최대한 자망할 수 있는 실용 자망심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보고3의 실용 자망심도는 대략 400m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현대의 잠수함이 대략 400m를 자망합니다. 그런데 70년대에 건조한 구소련의 알파급은 왜 이리 깊게 자망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알파급은 잠수함의 가압선체에 티타늄 합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식하게 깊게 자망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나 당연하지만 티타늄 합금은 엄청나게 비싸고 가공도 어려운 금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나라도 티타늄 합금으로 잠수함을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통 잠수함에는 HY80이나 HY100 같은 고장력강을 사용하고, HY100으로 만들어진 장보고3가 실용 자망심도로 대략 400m를 자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현재 운용되는 잠수함 중에서 가장 깊게 자망하는 잠수함은 어느 나라의 잠수함일까요? 미국의 버지니아급일까요? 아니면 러시아의 보레이급일까요? 그건 바로 일본의 현용 잠수함들입니다. 이 잠수함들이 제가 아는 선에서는 가장 깊게 자망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일본은 오야시오급 이후에 잠수함의 NS110이라는 고장력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고장력강이 현재 나와 있는 잠수함용 고장력강 중에서는 가장 압력을 견디는 능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니, 미국은 시울프급 이후에 잠수함의 HY130을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일본의 NS110은 1078MPa를 견딜 수 있는 것에 반해서 HY130은 890MPa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NS110이 HY130보다 더 많은 압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잠수함들이 현재는 가장 깊게 잠수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미국에서는 시울프급 이후의 잠수함들, 그러니까 시울프급과 버지니아급이 HY130으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도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결론은 미국에서 HY130강이 개발은 되었는데요. 문제는 아직 미국에는 이 HY130강을 가공할 기술이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용접할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울프급과 버지니아급에는 HY130강이 아닌 HY100강이 적용되어 있고, 심지어는 미국이 새로 건조하고 있는 새로운 전략원자력 잠수함인 컬럼비아급도 HY100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여서 프랑스의 슈프랑급도 HY100강으로 만들어져 있고, 아직 독일도 HY130강을 적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HY130을 적용한 사례는 없고,
일본만이 HY130보다도 더 우수한 NS110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을 기준으로 일본의 잠수함만이 실용자망심도가 600m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HY130강 자체는 개발된 지 오래되었지만 이걸 용접할 기술을 개발한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선 용접하면 전 세계 최고는 어디인가요? 함선 용접하면 전 세계 최고는 바로 우리나라죠. 심지어는 대만이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모아서 잠수함을 건조할 때도 우리나라 용접 기술자를 초빙해 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기연이 발주하는 사업을 통해서 잠수함용 압력선체형 초고강도 특수강 기술이라는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322억을 들여서 HY130강을 개발하고 그리고 HY130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제작 및 용접 방법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는 재미있는 게 HY100강을 활용한 단조기술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럼 왜 단조기술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저도 처음에는 왜 단조기술이 필요한지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왜 단조기술이 필요한지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은 지면상 설명하기 힘들고 언제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장보고포는 세계 최초로 HY130강을 적용한 잠수함이 될 것이며 일본의 잠수함에 이어서 실용자망심도 600m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들보다 일본의 디젤 잠수함이 더 깊게 자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수함이 얼마나 깊게 자망하느냐는 그 잠수함의 동력기관이 무엇이냐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 잠수함이 얼마나 깊게 자망할 수 있느냐는 결론은 그 잠수함의 압력선체가 얼마나 많은 압력을 견딜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 잠수함이 얼마나 많은 압력을 견딜 수 있냐는 그 잠수함의 압력선체에 사용되는 고장력강의 능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본과 우리나라는 함선건조 기술에 있어서는 단연 세계 최고의 나라들이고 그에 반해서 미국은 우리나 일본에 비해서는 함선건조 기술이 상당히 낙후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의 잠수함이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보다 더 깊게 자망할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 뒤를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의 함선건조 기술력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한 게 미국의 조선소들의 용접 기술이 우리나 일본과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오늘은 장보고포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던 곶감 하나를 빼먹어 본 건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장보고포에는 몇 가지 신기술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 말고도 제가 모르는 더 많은 신기술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앞으로도 장보고포에 대해서 자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어떤가요? 우리의 잠수함이 미국의 최신 핵추진 잠수함보다 더 깊게 자망할 수 있는 사실이 마음에 드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